스트레스 DSR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 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이제 시작한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요, 사실은 미래의 어떤 위험성들을 가상금리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LTV라는 게 있고, 그 LTV가 70%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7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건데, DTI가 적용이 또 됩니다. DTI는 그 물건뿐만 아니라 내 소득 대비해서 이 물건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LTV가 70이라도 DTI가 뭐 40 정도 되면은 한 6억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거에서 DSR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DSR은 내 부채,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LTV 70이면 7억인데 DTI가 적용돼서 6억이 되고, 거기 DSR까지 적으면 한 5억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대충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오늘부터 적용되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위험성까지도 과거의 이제 금리의 추이를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고, 대출금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6월달에 시행하고 2025년까지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키면은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 DSR 적용시킨 게 3억 2,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 1,500만 원까지 줄어든 거고, 내년은 2억 7천까지 줄어들어요. 3억 2천에서. 그럼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상금리가 계속 적용이 되어가지고 대출의 규모들이 이제 확 줄어드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이 정책이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요, 이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대출은 정책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외에도 예전에 우리가 조금 다른 예지만은 공시가 있죠. 공시가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시가에 거의 100%에 준하도록 맞추겠다 했지만요, 이 정책은 정권과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들은 바뀌었습니다. 대출 정치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스트레스 DSR 자체가 지금 이렇게 뭐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집값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은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부동산의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중도금 9억까지 넘어가 버리면, 9억 이상이 넘어가려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는데 과연 분양가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집값의 거래 종말 시장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안 됐는데, 거래가 안 됐지만은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요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니까 이 가격들이 원래의 가격대로 가려고, 회귀하려고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게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입니다. 예, 거의 8월까지 그렇게 됐었죠. 7월, 8월까지 작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주담대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정책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원한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예전에 금리가 뭐 5%대 6%대 있을 때 집값이 안 올라야 되는데 그걸 또 활용해서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금리가 절대적인 상수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인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대처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기간에 대출을 받은 겁니다. 왜 받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 10년 동안 고정금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3.8%인가 9%대를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10년 고정금리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난 게 작년 12월 달, 1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5.6%로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출을 엄청나게 이제 금융 비용을 또 많이 부담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제가 대환을 하지 않고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연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금리가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까지 빨리 했어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담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가 버리면 저의 대출에 대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대출을 이제 대환을 한 거고 금요일 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더 받았는데 금융 비용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5%대의 금리를 3%대로 바꿨거든요. 지금 은행을 비교해 보니까는 제 기준에서는 농협이 가장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농협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낮춘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왜 뭐 그 비용을 낮췄다고 하지만 대출을 왜 더 받았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대출 받고 그 대출을 해주신 분한테 90도 인사를 해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대출이라는 부분들은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은요,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활비로서 대출을 활용을 하면요, 공포와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요, 이거를 다르게 사용하면은 가치 있는 대로 투자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은 괜찮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국채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개인도 가계부채라든지 신용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회사도 회사채를 이용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도.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것들을 활용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한 명이 24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복제를 해서 유사하게 복제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사서 그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적용을 시키면요, 생산성이 늘어나잖아요. 레버리지는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야 그것 때문에 영끌해가지고 야 지금 골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이용하지 않나요? 우린 차를 이용합니다. 배가 정말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는 배를 금지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나쁜 것만 보면요, 우리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지만요, 좋은 방향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면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DSR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금융은 그대로 그냥 금융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말이죠. 자주 얘기했죠. 대출은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잘 쓰면 약이 되고요. 나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칼을 쓸 때 요리를 하면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칼을 쓸 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휘두르냐에 따라서 약과 독이 되고 내게 먹을 걸 제공해 주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흉기로 변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기가 되지 않도록, 독이 되지 않도록 내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요, 이 레버리지는요 내 재산과 내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아까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금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산은 움직이거든요. 대출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에 그 1억짜리 집을 산 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냐? 90년대에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아서 공포스러워했지만요. 지금 그 1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3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그럼 레버리지로 이자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자는요 당연히 내야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이용료를 내는 게 이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을 안 하면요 범죄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가치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죠. 그리고 매달 나가는 비용, 이자 비용이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1억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1억 2천과 1억 3천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1억을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3천을요 내 생활비 지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으로 떼어 놓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하다가 이까지 왔는데요. 대출은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DSR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변동성은 정책으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꼭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강화 자체가 집값에 변수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예로 우리가 15억 대출 규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9억 대출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때 집값이 그래도 움직였다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순간적인 공포를 무조건 가져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뭔가 있을 때, 제가 저번 주도 이제 스트레스 DSR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했는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내한테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잘 보면서 가시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상황들은 어떤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는요 사람들이 보합이 되었다 하지만요 전세값은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관악구라든지 마포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이제 주거 밀집가 많은 데서 전세가 올랐고, 그리고 상급지에서도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헬리오시티를 또 예를 들고 있는 데가 있죠. 84타입 10억에서 11억 수준으로 2년 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전세가율은 5개월째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중으로 생기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좀 회복 양상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뭐 이렇게 지금 7년 단위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 올랐다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서 2중 3중 가격이 되다가 가격들이 모아지다가 한번 쭉 떨어지죠. 예, 쭉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 양상들. 예,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이제 상급지 중에서 좀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 예, 좀 선호도가 높고 교육열이 좋은 데에서는 이런 전세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역전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하급지를 좀 볼까요? 경기도 쪽의 하급지.
정왕동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가격이 되게 싼 동네죠. 예, 중국인들이 조금 많이 사는 동네긴 한데 정왕동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나? 뭐 파스텔, 부성 파스텔 한번 볼까요? 그대로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급등한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예, 전세가가 수요층이 높은 데는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하급지에서 약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나 아직까지 그런 데는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아직 역전세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또 일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강력하게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전세가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매가가 내려왔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요, 수요층이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동산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가 우세했습니다. 전세보다. 전세의 수요가,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5차례 되니까는 월세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높은 금리를 내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월세들의 선호라든지 서울의 월세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전세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매매 수요는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미래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미래는요, 전세 수요가 이제는 매매 수요로 또 넘어가는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고, 그리고 아직 시장이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세값이 2억 급등한 아파트, 그리고 지금 7개월째 수도권 전반적으로 오르는 지역들이 좀 많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보면은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 양주, 고양, 일산 동구 등지에 전세값들이 많이 올랐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이달에 0.3이 뛰었답니다. 엄청 많이 뛴 겁니다. 전월에 0.1을 내리막길 걷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물량이 많은데도 지금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갔습니다. 수요가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임차 수요로 많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임차로 절대로 머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자산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강력하다는 거는 내가 빨리 전세가 올라가니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하방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로 만들어주고, 가격이 조금 둔화되는 시기,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둔화되는 부분과 결합을 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지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조금 조정되거나 둔화된 가격들이 거래가 지금 이제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주 연속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2,350건, 60건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1월에 서울의 신고 거래량입니다. 원래 이 1월의 거래량을 왜 지금 얘기하니? 지금 2월이 말까지 되는데, 원래 1월에 거래한 건요, 한 달의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그 거래량 등 집계가 되겠죠. 근데 아직 집계가 다 안 됐는데 2,340건, 50건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달은요, 거래량이 한 2,700건에서 한 3,000건 사이에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000건이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요,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우리가 가격이 한참 올라가는 시점이 좀 8월이었잖아요. 일부 지역들이 8월이 3,500건 정도 됐어요. 그리고 9월이 조금 둔화되고 3,200건 되고, 10월이 한 2,060건 정도 됐고, 그다음 11월이 1,800원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12월이 또 1,800원 이제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2달 연속 2,000건으로 밑돌았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떤 것부터 거래가 되냐면요. 가격이 높은 것부터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낮거나 급한 물건부터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한계가 제일 저점이 빠지면요. 그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가격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가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닝 포인트가 될 시점이 사실은 하락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2년 11월하고 12월 같은 시간 그 때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전세가 매매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고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조금 집중을 하셔서 이제 2월 달과 3월 달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월 달은 거래량이 또 다소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고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드는데 아마도 이 2월 달 거래 집계가 끝나고 3월 달이 되면요.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한번 2,000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있는 부분들, 이게 그냥 단순하게 1,800원에서 1,900건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1.5배 정도가 올라가는 수준, 1.4배? 3배 정도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간 거잖아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늘었고 다주택자 비율이 늘었다는 건 다주택자가 취득세 때문에 이주택자들끼리 열심히 이주택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는 아직까지 역전세와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이지만은 전세값은 여전히 강력하게 7개월째 수도권은 오름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크게 오른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헬리오시티를 들었고, 조금 역전세라든지 아직 전세가가 머물지 않는 데를 노원이라든지 이런 시흥 같은 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래량 늘고 다주택자 비율 늘고 전세값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면은 3월 달부터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3월 달 플러스 그 이후에 기준금리들이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총선 이후에 뭔가 지금 어수선한 이 분위기들, 정치적 분위기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정책이 펼쳐지냐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참여자로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할 때 우리는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람들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산을 지키는 공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공포의 피해로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는 불가피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잘 결정하고 선정하고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